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 톡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의 보물창고, 바다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나볼 거예요. 저는 서울 송천초등학교 교사 강종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자원의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이것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치솟자 세계 각국들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광물 자원과 희토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자원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췄습니다. 바로 정답은 바다에 있습니다. 지구 70%를 덮고 있는 바다, 지구 생물종의 80%가 살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망간, 단괴 등의 광물 자원이 바다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해양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는 바다. 어머니처럼 한없이 내어주는 바닷속 자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반겨주고 쉼을 주는 바다. 이 바다가 우리의 미래의 보물창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이처지에서는 해양 자원의 연간 가치를 육지 자원의 10조 6천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22조 6천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지의 광물 매장량은 이용 가능 기간이 약 40년에서 110년 정도인 데 비해 해양 속 광물 매장량은 200년에서 최대 1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갈수록 치열한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인류에게 우리 바다는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해양 자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 자원에는 생물 자원, 광물 자원, 해양 에너지, 공간 자원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생물 자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에 어떤 것을 먹었나요? 해양의 여러 가지 생물 자원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식량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각종 어류에서부터 해조류, 해초류 등 다양한 수산물을 직접 잡거나 양식으로 길러왔죠. 여기서 잠깐 해조류와 해초류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 해조류와 해초류 모두 물에서 뿌리로 바닥에 붙어 살아가고 있지만 둘은 엄연히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해조류는 육상식물처럼 뿌리, 줄기, 잎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엽상체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잎처럼 생겼죠. 하지만 해초류는 뿌리, 줄기, 잎이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만드는 하나의 식물체와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생물 자원은 식량 자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건강식품 등 다양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에서 우리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고 보습 효과를 높이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해면 동물로부터 화합물을 만들어 항암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항암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죠. 또한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응용하여 상처가 났을 때 이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해양 자원 중 살아있는 유기체, 즉 해양 생물 자원을 우리는 해양 바이오라고 하는데요. 해양 생물 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요. 이러한 해양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질병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해양 광물 자원입니다. 여러분, 최근 하늘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를 본 적 있나요? 많이 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들이 하늘색 번호판을 사용하죠. 이 전기차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이 전기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이 크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니켈, 코발트와 같은 광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산업에 쓰이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을 하는 광물 소비국 중 제5위입니다. 히토류의 98%, 리튬의 67%, 마그네슘 56%, 망간 71% 등 광물 자원의 92%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내지만 이 광물 자원 대부분은 수입하여야 하는 실정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광물들이 바로 이 깊은 바닷속에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사람들의 과도한 개발로 육지에서 광물들이 점차 고갈되어 가자 사람들은 바다로 고개를 돌렸어요. 깊은 바닷속, 바로 이 심해저에 바다의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망간 단괴, 망간각, 해저 열수 광산 등이 바로 대표적이죠. 여기에는 히토류를 포함해 다양한 금속들이 함유된 자원의 보고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경쟁적으로 해양 광물 채굴에 뛰어들었어요. 심지어 해양 광물 자원을 두고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엔에서 이러한 심해 자원을 관리할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해저기구 ISA랍니다. 공해에서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심해 연구와 개발을 감시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또한 직접 해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해저 기업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해저 개발을 하려면 첨단 해양 탐사 기술과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기술과 자본이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해저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몇몇 나라가 이 지구의 바다를 독차지할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해저를 탐사하다 자원을 찾게 되면 자원을 발견한 나라에 탐사권이라는 것을 줍니다. 이 탐사권을 갖게 된 나라가 자원 개발까지 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심해 바다는 전 인류의 바다이기 때문에 해저 광물을 발견한 나라의 발견 지역의 절반에 대해서만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바다의 보물, 해양 광물 자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심 5,000m의 지점은 수압이 무려 500기압이 넘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엄지손톱만한 면적의 경우 무려 자동차 한 대가 누르는 것 같은 압력을 받게 될 정도인데요. 그러므로 심해저 광물을 얻기 위해서는 심해저에서 탐사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이 필수랍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6,000톤급의 해양탐사선인 이 이사부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첨단 탐사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요. 우리 기술진의 기술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심해저에서 발견된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심해저에서 작업 가능한 채광 로봇도 필요한데요. 현재 시험용 로봇인 미네로를 개발해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심해저 광물 자원을 놓고 전 세계는 심해 전쟁을 벌이는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개발이 가능한 채광 지역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심해저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도양 중앙해령, 북동 태평양 CC 지역, 서태평양의 마젤란 지역, 피지와 통가 등 심해저에 무려 5개의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5개 광구에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의 총량은 약 490만 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무려 연간 4조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머지않은 미래에 심해저 광업이 상용화 단계에 이를 텐데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도 자원 부국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바로 해양 에너지입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고요? 식량, 광물 자원의 에너지까지 정말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바다가 주는 이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에너지를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 화석 연료를 통해 얻고 있어요. 이 화석 연료는 한정적인 매장량도 문제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이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있어서 세계 주요 해양국들은 이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의 다양한 청정 에너지 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 에너지와 달리 바다는 우리에게 청정 에너지를 주는데요. 이것을 해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해양 에너지는 주로 파도, 조석, 조류, 해수온도차를 이용하여 전기나 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조력 에너지, 조류 에너지, 파력 에너지, 해수온도차 에너지 등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다음과 같은 해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력 발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파력 발전은 파도에 의한 해면의 상하 운동을 이용한 발전 방식입니다. 바다 위에 부표처럼 보이기도 하는 가동 물체형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파력 발전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입니다. 이 가동 물체형 파력 발전은 에너지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이 거센 파도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핏 보면 바다에 설치된 댐이나 방파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은 개방구에 드나드는 파도의 운동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가동 물체형 파력 발전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더 튼튼해서 세계적으로 적용한 예가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파도가 많이 치는 이 동해와 제주도 해역이 파력 발전에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큰 파도를 위해선
강한 바람이 필요한 만큼 풍력 발전과 함께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이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발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서 이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의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조력 발전은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 방법입니다. 바닷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요. 경기도에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 발전소입니다. 연간 전력 에너지 생산량은 5억 5,270만 킬로와트 아워로 연간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류 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 바닷물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 즉 유속이 빠른 곳의 조류를 이용해서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본 적 있나요? 그 풍력 발전기가 이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빠른 물살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조류 발전은 회전 터빈의 설치 형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터빈을 물의 흐름 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수직축 조류 발전 시스템, 또 수평으로 설치하는 수평축 조류 발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수평축 방식은 유속이 느린 곳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수직축 방식은 구조가 간단해서 수평축 방식보다 안정적이고 또 유지와 보수도 유리해요. 조류 발전은 이 빠른 물살을 이용하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계획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조류 발전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2009년부터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 벌어졌던 이 진도 앞바다 울돌목에서 조류 발전소를 시험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은 생산 전기량이 많지는 않지만 2030년에는 무려 700메가와트 정도 될 것이라고 하니 매우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해수 온도차 에너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동해에는 연중 2도씨의 차가운 해양 심층수가 존재합니다.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냉열 에너지인데요. 이 냉열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 수증기로 증기 터빈을 돌리는 화력 발전처럼 저온에서 기체가 되는 작동 유체를 따뜻한 해양 표층수로 데워 가스로 만들고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터빈을 돌리고 나온 가스를 차가운 해양 심층수로 다시 액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한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게 이런 무한한 에너지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죠? 게다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바다가 주는 청정 에너지인 해양 에너지를 알고 사용한다면 더욱 좋겠죠? 생물자원, 광물자원, 해양 에너지 외에도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요즘, 이 물 부족 시대의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빗물, 빙하수, 해양 심층수입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는 이 해양 심층수, 거칠고 험하기만 한 바다 깊숙이 꽁꽁 숨겨진 천혜의 자원, 이 해양 심층수는 햇빛을 전혀 받지 않아 오염에 대한 노출이 적습니다. 또 해면 가까이에 있는 표층수에 비해 세균이 적고 사계절 내내 2도씨라는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깨끗한 그리고 차가운 물입니다. 지구상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양 심층수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연중 2도씨라는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저온의 해양 심층수는 이 열교환기를 통해 냉기를 방출하거나 열 펌프로 데운 온수로 난방을 하는데 쓰입니다. 이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면 에너지 비용을 70에서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해양 심층수는 전기를 만들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에는 빠져서는 안 될 해양 심층수는 생수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화장품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또 쌀이나 소금, 김치와 같은 음식을 만들 때 첨가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 가지 해양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다가 주는 선물인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미래의 봄을 참고 바다로 미래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